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6회차 플래너스 클럽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고객의 마음을 여는 전략적 감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금 사회에선 참 고객의 마음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고객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는 어디에서나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무슨 이렇게 전략적인 스킬, 어떻게 그 방법을 구사해야 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객의 마음,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도구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두고서 우리는 소통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소통이라기보다는 소통의 단절의 느낌, 냉랭한 느낌, 차가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죠? 더 사람들이 뭔가 인맥이라고 하면서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다들 이제 어떤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생각도 일편으로는 있어요. 괜히 내 신상 정보나 내 개인 사생활이 유리병처럼 노출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나는 이런 SNS 도구가 두렵다. 어항 속에 나를 수많은 눈들이 초롱초롱하게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이제 SNS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쫓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뜯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외로워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휩싸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직접 선택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선택을 기대는 선택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이 잘 되다 보니까 5천만 인구 시대에 거의 3,700만 대까지 깔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보급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뭔가 이슈가 있는, 사건이 있는 사건 사고들을 막 마구잡이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진실된 정보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약간 이게 여과가 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찍어 올려서 할머니가 어떤 병에 걸리셨을까 서로 이렇게 잡담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이런 스마트폰에 폐해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고객이라고 국한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누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고객입니다. 내가 고객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다들 이래요. 은둔형 활동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알리지 않고 알리고 싶은 부분만 알리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의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약간 조작과도 같은 느낌의 소통.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더 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스팸 메시지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제 통장이 주민 신상 번호가 어떤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검찰 지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는 제가 아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처음에 전화를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신상 정보를 다 얘기할 뻔했어요. 또 다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경우가 형성이 되죠. 그게 어찌 보면은 더 가도화,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던 대기업들마저 정보 유출, 뭐 요즘에는 그 인증 서비스 모모 회사에서 그 고객 정보가 다 데이터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안함을 줬고 또 신뢰하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뭐 경기는 좋지 않고 또 마음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질 않아요. 그죠? 나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길거리에만 지나가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선뜻 무료의 호의를 베푸면 혹시 나한테 뭔가 작업 걸려는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뭔가 이용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고객과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영업이라든지 세일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현업에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녹록하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겠습니까? 왜? 계속 뭔가 내가 영업맨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네이밍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팔려고 하니까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싶지 않고 납득되고 싶지 않고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 순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과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과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한번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저한테 제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줘보세요. 자, 저를 지금 말로 한 2발자국만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한 2보 정도만 이 옆으로 움직여 보실 수가 있을까요? 자, 뭐든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읽나요? 네. 여러분들은, 저 여자는 뭐 돈을 좋아할 거야. 돈이 떨어졌네요. 혹은, 저 여자는 뱀을 무서워할 거야. 뱀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천정이 무너집니다. 혹은 지금 저쪽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예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왜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딴에는 하는 생각이죠. 왜요? 제가 움직일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던지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경과 상대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황을 알게 되면 포커싱, 정말 전략적인 치밀한 제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전략을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던지셔야겠어요? 제가 여기 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직업의 배경만 아시더라도 저를 움직이실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움직이겠죠.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제 수강생이니까. 또 혹은 강사님 저기 의자 좀 비켜주실래요? 지금 수업을 듣는 데 있어 걸리적거립니다. 아니면 강사님 좀 스위치를 좀 켜주시겠어요?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저는 움직이게 되어 있죠. 지금 포커스는 뭔가요? 바로 배경을 알고 목적을 제대로 알면 상대방에게 먹힐 수 있는,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되면 너무 냉랭하고 이 사람 머릿속에 이제 뭔가 조작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상대방은 모를까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고객이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고객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설계하시면서 진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전략을 설계하고 뭔가 스킬, 방법을 구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100점 100승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상대와 나를 알고 이길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모든 게임에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100점 불태다. 100이면 100, 지는 게임에는 이미 지는 게임이라고 아는 그 순간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누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무대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100점 불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배경을 보라.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배경을 보라는 거야 라고 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숨겨져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드러나 있는 정보는 눈에 보이는 정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보력 혹은 그 첩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귀중한 정보는 보통은 숨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고객의 마음도 드러나 있는 심리로는 불만을 표시를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깊은 심리는 불만으로 이렇게 표출되지만 안에는 혼자 곪고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에 드러나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심중에 숨겨져 있는 정보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오픈 정보, 히든 정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히든 정보까지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느냐? 인터뷰 시, 그러니까 가장 그 상대방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 고객과의 접점을 유도해서 만나봐라. 만나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끄집어내서 그 상대방의 목적과 배경과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캐치해내라. 여러분들 대화는요,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많이 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말을 많이 주도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뭔가 말을 안 한 것 같고 왠지 찜찜하고 하시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더 많이 얘기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읽어낼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호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팅 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죠. 목적이나 방향성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목적은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 추구하는 부분, 방향성은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지침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정말 타겟 고객이 누군지. 우리가 미팅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객과의 미팅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B2B 회사라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담당자, 중간 관리자와의 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낼 때 그냥 무구잡이로 그냥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유도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상대방한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목적이 뭔지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또 혹은 목적 나도 몰라. 이렇게 해서 대놓고 물어보면 그렇게 약간 좀 얼버무리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대 사항, 그리고 예산 범위, 그리고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특히나 클라이언트, 특히나 뭐 입찰 경쟁 PT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쟁사의 동향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캐치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 측 고객이 혹은 고객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 포인트나 평가 기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쟁자가 많다. 이 고객이 한 명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PT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미팅 순번이라든지 내가 브리핑을 하는 순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한 번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하는 거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10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내가 몇 번째 순서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혹은 정말 핵심만 간결히 아니면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구사하실 때 맥락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례 자료. 기존의 유사 사례라든지 선례 사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기존에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호응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혼자서 생각하는 획기적인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상대방이 월등하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및 이권 정보.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의 끈끈한 라인,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권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미팅 시에, 인터뷰 시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하에 중요한 정보 자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인프라, 한마디로 기반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협력업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말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업체예요? 하청업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B2B 혹은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담당자의 스타일별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느냐, 담당자의 스타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7.8기의 정신으로 무작위로 그냥 무대뽀로 열정을 다한다라고 해서 그 담당자가 좋아할 리가 더 없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사실 열정을 다하는 그 영업맨 혹은 영업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자 스타일별로 그 사람의 어떤 심중과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응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4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암묵적 의지형, 초기 관리자형, 여성 관리자형, 그리고 중간 관리자형.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응대하고 있는 그리고 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약간 나이가 조금 지긋해서 암묵적 의지형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고 싶지가 않고 조금 믿고 맡겼으면 하는 든든하게 일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이제 수발 역할에 그 영업자 혹은 그런 이렇게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초기 관리자형은 사실 약간 대리급 정도,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꼼꼼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봅니다. 이렇게 안 통해요. 열정이 먹힐 수 있는 암묵적 의지형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열정이 먹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세밀하게 나 역시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3번째, 여성 관리자형. 한마디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적어도 이제 7, 8, 10년 차 되다 보니까 차장 혹은 이제 부장 정도 되는 관리자형인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임원 달기가 정말 하늘에 아직까지도 별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S 기업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수요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그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뭐 5%에서 1%에서 5%대 정도 되는 정말 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남성들과 열정적으로 싸워서 그 자리를 쟁취해냈다면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는 외강내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라 이 여자분에게는 뭐가 먹히겠어요? 약간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먹힐 수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자형, 뭔가 바랄 듯 바라지 않는 애매모호한 관계죠. 썸 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뭐 첫 번째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되게 디테일한 걸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도 있으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칭찬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칭찬을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약할 수가 있겠고, 가장 어찌 보면은 까다롭고 되게 애매모호한 게 4번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안 되면 괜히 일만 드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가 좋은데? 나한테 어떤 혜택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대놓고 바라지는 않아요. 그죠? 하면 뭘 해줄 수 있는데 도대체? 그리고 괜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야? 아, 괜히 인생 피곤하게 말리지 말자고. 적당히 하자. 그러면서 일만 들면 피곤하다. 라는 형태가 있어요. 꼭 모든 관리자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담당자로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담당자에 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지, 키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회사 대 회사가 거래 승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적을 알기 위한 인터뷰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관계력을 형성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인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는데, 여러분들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늘 많이 보시는 게 이런 스크린 도어일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린 도어를 최초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철도청에서 관리자, 철도청 직원, 당연히 시민의 안전, 혹은 편의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최초 기획한 사람이 광고업체 대표라는 사람이죠. 왜 이걸 기획했느냐? 그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들, 시민들의 안전이 그 사람의 목적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정말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시면 간판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한 구간당 2주 단위로 그 좋은 곳, 몫이 좋은 곳은 500~600단위까지 호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광고 몫이 좋은 공간인데 그 사람이 그냥 놔둘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안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하면 철도청에, 지금은 깔리게 됐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하면 깔리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광고 대표 회사의 목적이 이윤 추구, 돈을 버는 거니까 철도청에다가도 이걸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수익 쉐어의 기점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다. 5대5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철도청에 먹힐까요?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철도청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로 인해서 존재하는 회사인가요?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비영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먹힐까요? 절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먹혔을까요? 이거는 이미 이제 된 사례이기도 한데, 당연히 수익을 먼저
들이미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우선이라고요? 아까 제가 철도청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죠. 배경을 이해해라. 철도청의 목적, 제1 목적, 시민의 안전입니다. 두 번째 목적, 시민의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안의 포커스를 잡아야 될까요? 시민의 안전과 편의의 목적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자. 이렇게 바로 던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경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하세요? 그들이 문제로 느낄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배경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하철 자사 사건, 사고, 최근의 이슈 동향, 고객의 불만, 폭증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탁탁 제시하시면 이제는 이걸 설치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 그냥 내려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배되는 거죠. 존재하는 가치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설계의 방법인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 상대방한테 통하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에 대한 정리예요. 자, 이렇게 직구로 던지지 마라. What I say,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 그들이 무엇을 what they want to hear,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요즘에는 참 정보가 많이 자기한테 입수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다, 그리고 또 많이 알고 있다, 난 지식이 해박하다, 나는 모르는 게 없지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위주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자, 화자 중심의 메시지, 청자 중심의 메시지.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이 단어들을 청자 중심의 메시지로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자, 저렴한을 바꿔보면 어떻게 청자 중심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너무 틱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여유를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저렴한을 바꿔보면 합리적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경제적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예로 여러분들 당신은 저렴하니까 저 싼 거 드세요. 이렇게 막 고객한테 그렇게 응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 저렴한 거 좋기는 한데 저 사람이 날 싼티나게 보잖아. 이런 부분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저렴한 것, 싼 것, 당신은 싸니까, 당신은 싸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불경기일수록에 사람들이 스마트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시겠죠. 자, 이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먹힐 수가 있다는 거고요. 비용 지출, 이거는 내 입장이지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 비용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상실된 느낌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 자, 투자라고 바꿔주십시오. 인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리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회피 문장 중에 하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밤을 새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을 원해요?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관리자분들한테 좀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야만 해. 너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다가도
이렇게 강요되는 그 순간, 지시받는 그 순간, 명령받는 그 순간 굉장히 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요. 제가 뭔데 나한테 시켜.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사람을 더 하기 싫게 만드느냐고. 이런 게 사람 심리거든요. 내가 정말 하려고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엄마 한번 들어와서 문 열고 공부하니 하나니 이렇게 질문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다시 공부하려는 마인드가 확 내려가는 거죠. 아, 엄마 때문에 나 공부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강요, 명령하기보다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잘 안 쓰시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오그라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라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순하게 명령의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라면 믿는다. 약간 책임에 대한 권한 부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게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어주는구나,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려면 정말 중요한 게 직구로 던지지 말고 내가 그냥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강요, 나 이거 원해,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구로 던지지 말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선택적인 설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저 끝에 있는 건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이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설계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논리 부분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맥킨지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여성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바바라 민토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요즘 특히나 요즘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정말 내 맘처럼 일을 내가 맡겨서 수행을 하더라도 이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의 동선을 설계해라.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된다고 그 사람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인 논리를 설계해라 라고 하면서 만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자, 어떻게 가능한가? S, C, Q, A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SCQA 방식으로 논리를 설계해라. 자, S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situation, 배경, 현황. C, complication, 전개. 어떤 쪽으로 더 증폭시켜 줄 것인가, 심화시켜 줄 것인가. 자, Q, question, 질문. 누구에게 질문이요? 내가 직접 던지는 그 화자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배경을 통해서 상대방이 문제시하는 상기. 이거 정말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스스로가 상기할 수 있도록 배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느끼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공감대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Q,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answer,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리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설계 방법. 자, 배경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문제를 설계하는 것과 가치를 설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문제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배경을 잡을 때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말 그대로 위기가 될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잡아주면서 그 사람이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빠져들게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가치를 설계하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로드맵으로 끌고 가는 방법인 거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자극적으로 잘 먹힐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토리 설계는 많이 해봤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아지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당신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라고 해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먹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건강에 해가 되니까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들어 먹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흡연 광고, 폐가 썩는 광고, 이런 안 좋다, 암 발병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선택적인 노출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귀등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담배를 피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 의사 가운을 입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느꼈을 때 이 가운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함에 대해서 굉장히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고객이 판단을 할 때 그런 것들로 조금 판단이 또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당신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내일 당장 죽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은 죽을 위기를 맞으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몸소 변화하는 그 순간은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먹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애플은 약간 가치에 대한 가치 추구 형태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애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요즘에 한창 하는 광고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품에 대한 기능을 막 노출을 하면서 이 제품 좋습니다. 이 기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알리나요? 아니면 이 기능을 통해서 너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꿈을 선사하나요? 예, 한마디로 애플에서 추구하는 건 이제 가치를 설계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업하는 혹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뭔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설계하기도 하죠. 더 잘 먹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뭘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례를 좀 들어드릴 텐데 회사 속에서를 설계하라. 이제 그 뒷부분부터는 스토리에 대한 설계의 사례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자, 회사 속에서는 어느 조직이나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죠.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가 뭡니까? 역할이 뭐죠? 목적이 뭡니까? 자, 회사 속에서는 회사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를 제안하는 상대방의 회사 측에다가 함께 거래하자라고 해서 제안하는 제안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단순하게 우리 회사 이렇게 잘났다, 잘 나간다, 연혁이 정말 여기 막 20년,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지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상대 측의 회사한테 먹히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회사 개요, 일반적인 현황, 일반적인 조직 이런 노멀한 그 흐름이 아니라 어떤 거부터 잡아야 되느냐면 그 고객사가 당면에 있는 문제, 왜 이걸 먼저 드러내느냐? 내가 굳이 너네 회사랑 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회사 대 회사로 거래를 할 때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앞에 발표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되게 안타까운 게 청중들이 쭉 앉아있는데 혼자 열심히 회사 소개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귓등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네, 지자랑하고 있거든. 혹은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 그래서 우리 회사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데? 니네가 다른 회사 대비해서 뭘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뭔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청중들, 듣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일단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잡고 그러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링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회사 소개서를 준비하실 때 첫 장에는 우선은 타이틀 페이지가 들어가겠지만 두 번째 장에 뭐라고 잡으시는 게 좋을까요? 고객사의 어떤 현황인데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화 될 수 있는 현황을 잡고 그 뒤에는 한 페이지, 그냥 깔끔하게 한 페이지, 딱 두 페이지로 쇼부를 보세요. 자, 두 페이지짜리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넣어두시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두 가지 페이지만 보고서도 이 회사가 정말 우리 회사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하겠구나, 꼭 이 회사랑 거래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우리가 도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사 속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이드에 가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케아가 지금 이제 그 이케아 매장의 그 도면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케아는 일부러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전체를 다 관람할 수밖에 없는 동선을 짜놨대요.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이 이케아를 두고서 정말 얘네들 막 지네들 목적처럼 물건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고객을 헷갈리게 만든다라고도 지적질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치지 않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여기가 입구인데 출구는 여기에 약간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한 바퀴를 돌아야만 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고객을 움직이고 고객을 유도하려면 고객의 동선을 설계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사람들한테 반발을 받을 만한 사례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광명에 그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도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구는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출구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복잡하고 붐비고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벅적벅적이고 많아 보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명 그 이케아가 정말 관광 명소처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동선을 설계한 사례. 한마디로 우리가 주요 마트들 보면은 일부러 그냥 바로 직구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면 되겠지만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제품들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쭉 보라고 하는 동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 활용에 대한 사례가 이메일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제목들이 있어요. 자, 이 제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끌리는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보통 메일을 하루에도 수십 건을 일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한 50%, 60%가 다 스팸 메시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서 끌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가장 늦게 열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리는 제목은 1번, 2번, 3번. 예, 당연히 3번이겠죠. 이건 평상시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건 관심 없어.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뭔가 꺼리가 있겠는데? 뭔가 그 안에 핵심이 있겠는데? 라고 해서 뭔가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방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의 메일을 가장 먼저 열어보게끔 하시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극대극으로 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담는 거예요. 약간 일상의 관심 이런 거죠. 오빠와 뜨거운 하룻밤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을 잡는 것도 괜히 사람들한테 약간 끌리는 본능적인 끌리는 부분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셔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관심사를 담는 정보형의 그 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 우리 회사 상품 소개서 제안드립니다. 우리 회사 제품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업하시는 멘트로 이메일을 날리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꾼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메일링을 하시되 어떤 내용을 잡느냐 그 클라이언트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주요 정보라든지 이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매일같이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꼼꼼하게 메일링 한마디로 뉴스레터지 같이 보내시면은 그걸 스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포인트, 상대방이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느냐, 무엇을 장사꾼으로 느끼고 무엇을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느끼느냐를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례가 상품을 설계하라 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과를 보시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사과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브와 아담의 어떤 전설적인 스토리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과 보통 얼마일까요? 시중가로. 시세는 다르겠지만 한 1,000원에서 뭐 1,300원 정도 할 겁니다. 또 뭐 시즌에는 더 비싸지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도 선이에요. 하지만 사과 하나에 3, 4만 원에 하나에 판매하는 농부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일본의 사례인데 그 아오리현에 있는 그 농부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뭐 태풍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의 95%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사과가 됐어요. 정말 비참하고 절망에 빠졌던 이 농부는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미 떨어져 있는 사과를 더 싸게 팔기보다는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사과의 컨셉을 입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 사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티커 붙여놓고 그걸 살짝 띄면은 이 파란색, 하얀색 부분만 합격이라고 남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즌 때 뭐 이렇게 그 시험 볼 때라든지 이런 특수 시즌 때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상품 안에다가 스토리를 입힌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의 사례도 볼 수가 있겠죠. 말보로 하면 남성분들이 그냥 담배 아니야? 여자분들은 그냥 또 담배 아니야? 네. 그리고 요즘 담배값 올라서 담배 보기도 싫어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말보로 하면은 사랑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래됐어요. 한 1950년대에 사랑에 얽힌 스토리인데 잘난 집안의 딸과 가난한 집안의 학도생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집에서 그 딸 집에서 원치 않았어요.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은 헤어지게 됐는데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 여자네 집에서 더 이상은 이 남자 못 오게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냅니다. 더 잘 사는 데로. 이 남자는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한번 최후의 만남을 갖게 돼요. 내가 이제 당신을 놓아주고 싶다. 그 순간을 영원히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순간 함께 있어달라라고 하면서 담배 한 모금을 핍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입담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순간이 짧았어요. 그 짧은 순간을 아쉬워하면서 남자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여자는 이미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는 그 순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이 짧았을까? 더 오래 길게 필 수 있는 시간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고안이 된 게 담배 필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담배 필터를 개발하게 돼서 정말 수억 대, 백만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언제나 한켠에는 아쉬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여자 측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남자와 사별을 했다고. 이 남자는 이때다. 바로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나는 돈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이 여자는 또 혼자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꿀릴 게 없다라고 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뛰쳐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집에 벨을 울려요. 네,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자가 반기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똥 씹은 표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정을 짓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내일 오시면 답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여자가 튕기는구나.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벨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또 눌렀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살짝 열려져 있어서 그 틈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보여지는 거죠. 여자는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어찌 보면은 좀 씁쓸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남자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한순간 한평생을 사랑하면서 기억했던 여잔데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호련히 그 자리를 뜨면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Man always remember love of because romance over. 이 앞 글자만 탁탁탁탁 따게 된 것이 바로 말보루의 어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애틋한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니 남성분들은 또 여자분들이 보통 담배 피면은 그렇게 저리 가서 피워라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다 보면 감정이 소록소록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굉장히 녹아내릴 겁니다. 이런 술수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보루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담아놓은 게 상품에만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겪게 돼요. 이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양념과도 같이 조금 더 어떤 리듬감 있는 그 경험치를 잘 꾸미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살을 잘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분명히 상품성이 있고 우리 보통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뭔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깔나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스토리를 구구절절하게 맛깔나게 흡입력 있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명성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SNS를 설계하라 라고 하는 건데 SNS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최신형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사실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정말 약간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수단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약간 너무 이렇게 퍼져 있고 누구나 다 들어와서 내 정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요즘에는 밴드라든지 그 커플들만 같이 비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앱들도 커뮤니케이션 앱도 생겨난 것처럼 사람들은 요즘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략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네트워킹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친구 차단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홍보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되는 게 좋으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느낌이 어때요? 이 사람은 약간 장사꾼, 사기꾼, 그리고 약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네. 장사꾼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치유,
문제 해결,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 사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소비자들이 장사꾼한테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멀리하고 정말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고민을 함께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컨셉, 여러분들의 포지션도 이쪽이 아닌 오른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수단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일단 전문가의 냄새를 풍기시고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필요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루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카카오 스토리가 됐든 그런 도구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다음 사례, 제가 좀 사례를 많이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많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홍보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의 관심을 설계해라. 이건 무슨 차일까요?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제네시스 쿠페는 약간 스포츠카도 아닌 것이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투도어고요. 이렇게 뒤에 사람을 앉히면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꺾으려서 이렇게 타야 돼요. 되게 불편한데요. 이런 차들이 그래도 은근히 먹혀요. 수요가 있어요. 왜요? 홍보 문구를 보면 딱 문구가 짧아요. 어떤 문구냐? 인생은 짧대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인생은 짧으니까 네가 원하는 차, 네가 소중한 차, 기름을 바닥에 깔고 다니던 뭘 하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인생은 짧으니까 즐겨라 라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1% 렉스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1% 하는 차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차가 아니죠. 근데 이 렉스턴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포스터 문구에 대한민국 1% 렉스턴, 당신은 상위 1%인가?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유혹하는 문구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1%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99%가 다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문구 하나의 힘입니다. 이 키메시지 하나의 힘이에요. 여러 말을 던지는 것보다 한 메시지로 확 잡아 끄는 겁니다. 갈고리 채듯이 잡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케팅 홍보글 쓰기 되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유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말에도 설계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달라. 대한민국 1%, 상위 1%. 예, 그 1%에 돌기 위한 대중이 있다라는 거죠. 대중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뭘 가장 관심 있어 하는지, 어떤 키워드에 자극이 되는지 그 키워드들을 조목조목 설계해서 깔아라. 간략하게 깔아라. 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여러분들 설계의 핵심은요.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마라. 설득, 그리고 여러분들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설득, 납득이 아닌 뭐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바로 윈윈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윈윈이에요. 누가 하나 루즈가 되면 이 거래는 성사될 이유가 없고, 만약에 내가 루즈라고 한다면, 제안자가 루즈라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지는 게임인데 내가 굳이 해서 뭐 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제안이라고 하는 건 윈윈의 게임인데, 상대방한테 제안했을 때 윈의 파이가 그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 지는 게임은 이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윈윈의 게임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토리텔링 그리고 설계의 기술, 어떻게 하면 상품, 여러분들의 회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 그리고 그 이외의 이메일까지도 비즈니스 현황에서 이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사례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나에 대한 내가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경을 알아서 그 상대방의 목적화하는 부분으로 내 메시지를 링크시켜서 끌어당길 수 있는 설계 장치를 건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불만 고객 응대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부분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메리트 있게 유혹적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황이 극화되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들은 누구인가? 왜 도대체 화가 난 것일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 왜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염장 지르는 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화가 풀릴 때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더 화가 치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목적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왜 화가 난 것일까? 자, 보통 이렇다라고 합니다. 화가 난 주요 포인트를 이렇게 조사, 분석해보면 통계해보면 고객의 그 자체의 문제 15%가 있겠고요. 고객이 잘 몰라가지고. 두 번째, 회사의 문제, 말 그대로 이 상품의 문제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센 게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 방식인 거죠. 이게 65%, 거의 70%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 전화를 했는데 더 화를 돋궈내는 거죠. 더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었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나서 혹은 정말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혹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자꾸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이건 제 업무 담당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전화해보세요. 이쪽으로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거나 또 저쪽으로 전화해봤더니 지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자꾸 튕기고 하는 거예요. 고객을 우롱하는 짓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정말 이 약간 불만 고객의 70%를 잡으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족 고객과 불만족 고객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만족 고객은 재구매율이 높다,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 만족한 고객들은요, 고객과의 유대 강화가 된다, 열성팬을 확보할 수 있고, 홍보대사, 그러니까 좋은 호감도를 보인 고객들은 8명을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실 내가 좋은 제품을 구매해도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람들 주변에다가 홍보를 잘 하나요? 특히나 맛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맛집이 남도 알아버리면 그냥 평준화가 될까봐 자기만 알고 말죠. 요즘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더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집중을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자, 불만족 고객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재구매를 하지 않는다. 영원히 뒤돌아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신규 고객 감소가 된다. 고객과의 감정 격화를 통해서 반대파가 확보가 되고 홍보대사, 그러니까 악감정을 가지고서 이 제품 쓰지 마! 이 회사랑 거래하지 마! 라고 해서 거의 40명, 35명에 따르는 홍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수가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왜 불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냐면 일단 되게 활동가들이거든요. 보통 제일 애매한 게 제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제일 애매하고 제일 알아채기가 힘든 것이 불만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거래선을 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니즈 파악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속 시원한 게 자기가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뭔가 해결의 실마리 더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만두게 되는지, 그 사람이 왜 우리랑 거래를 끊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고객을 화나게 만드는가? 첫 번째, 무관심. 정말 여러분들 정말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네, 냉담, 거만, 경직, 규정질, 발뺌, 업무 미숙.
여러분들 업무 미숙은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바꿔 관리자 바꿔 해가지고 여러분들 토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기분이 나쁜 거라고 한다면 요즘에 사실 무관심이나 무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을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서비스 마인드 교육 정말 우리나라에는 보편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그런 형태가 잡혀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게 규정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문제가 아닌데 회사에서 잘못한 건데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해서 고객이 막 따지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업무 규정 방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막 손이 올라가는 거죠. 전화기 혹은 그 사람에게 직접 응대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객을 멀리 내쫓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나게 만드는 문제죠. 고객이 화가 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일 처리 자체에 화가 난 사람, 말 그대로 뭐 상품에 결함이 있다든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요즘에는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왕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갑질하는 갑질 모녀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도는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이게 악용이 돼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바로 이제 막 두둔하고 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현찰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뜯어먹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일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예요. 사실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 의도도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객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기억되기를 바란다. 귀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칭찬받고 싶어한다. 존경받고 싶어하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요구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객의 심리 마인드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을 나눠놨는데 일단 먼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일 업무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을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업무 혹은 이런 비슷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응대를 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일이나 이 서비스 상품에 대한 결함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 일단 다 들어줍니다. 네, 그 사람이 일단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토로가 될 때까지 자기 혼자 속 시원하게 다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무음의 제스처로 그냥 들어주시고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되는지 아세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니?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관심도 없지? 야, 사장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응대를 하셔야 되냐면 들어주되 정말 중요한 건 맞장구. 그러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러셨군요. 여러분들 가끔 서비스직이나 이런 그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 감정 노동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런 감정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적대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나도 화난 얼굴을 감추고 어찌 보면 밝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들어줄 때는 맞장구. 그리고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거다라고 해서 공감해주는 것.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공통 분모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독여준다. 역시 멋지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 공통 분모가 뭐예요? 일단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약속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약속하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똑같아요. 먼저 다 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쭉 한번 공통분모를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이건 회사가 잘못한 거고 이건 기기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따져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네, 회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난 그게 일개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얼굴이다. 그게 바로 나의 이름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응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정말 어이없게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한 템포는 꺾이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이 특히나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런 거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 선까지 가능합니다. 제한선을 여러분들이 먼저 제의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선까지를 바라는지, 어떤 선까지를 합의하기를 바라는지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라고 한다는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염장질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노라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내부 협의 절차를 통해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시고 한 번에 끝내지 마라.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 불만, 클레임, 문제 같은 것들은 보통은 대하는 사람들이 당황하다 보면 이걸 크게 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치부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선에서 그냥 감정 정리가 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에서 끝내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의논하세요. 그래야지 그 합심을 통해서 좋은 또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도 있겠고 오히려 이 고객에게도 뭔가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의견을 충분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내놓은 결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말, 고객을 불안하게 만든다. 자, 어떤 말들일까요? 그건 네 잘못이잖아. 고객님 잘못이시잖아요. 자, 먼저 그러셨잖아요. 왜 고객님만 그러시죠? 고객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알만한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규정상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도 막 화가 치미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제가 객관적으로 느꼈을 때 규정상 그런 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알만한 분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게 되는 건데 약간 기분이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그건 안 됩니다. 규정상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운운하는 것은 고객을 더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불만 고객에 대한 응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불만 고객의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3가지예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들어줘라. 가장 중요한 건 경청 그리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제스처와 말 그리고 3번째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과의 약속, 단언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은 여러분들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면 앞으로 제일 힘든 것이 내가 좋은 일만 있다 보니까 나쁜 것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고 위기가 있어서 더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객을 잘 이해시키고 잘 만족시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튼튼한 단골 고객,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홍보 대변하는 홍보 대변가의 고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객의 불만의 소리를 통해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보완점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성장하실 수가 있는 기반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설계 기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활용되는 법점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끄집어내서 나에 대한 신분을 알리는 이 네임카드, 한마디로 명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 명함 꺼내시면 떨리나요? 남들이 이렇게 받아봤을 때 정말 기억에 남게끔 하실 수 있나요?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명함?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강사님 명함은 도대체 얼마나 독특한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명함도 평범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마케터, 기획적,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명함부터도 일단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받아봤던 명함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최근에 봤던 광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례보험사 쪽인데, 누구의 부친, 누구의 모친의 자녀, 컨설턴트 누구누구 하면서 자기의 부친과 모친의 이름을 같이 걸고 거기 명함에다가 파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듯이 고객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묻어나는 명함이 되겠죠. 그런 것도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영업맨, 영업팀장, 세일즈 마케팅 팀, 누구누구 이렇게 적기보다도 세일즈 하면 딱 여러분들 명함을 받았을 때, 정말 장사꾼 극치를 달리는 분이 나한테 영업하러 오셨군 이라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맨, 영업관리부 이렇게 쓰기보다도 저는 이런 네임이 좋지 않을까. 컨설턴트, 마음치료, 혹은 상담가, 혹은 재무 컨설턴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 직책, 그리고 네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에서는 특히나. 자, 거기에 플러스 기교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명함 보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요가, 한눈에 봐도 뭘 의도하는지 알겠죠? 이런 명함들은 사람들이 쉽게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죠? 간직하고 싶고 또 너무나도 재미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을 하고 싶겠죠? 그러는 그 순간 명함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홍보 대변의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명함인데요. 얘는 약간 USB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함인데 이걸 꽂으면 이게 그냥 형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의 동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좀 독특한 건데 명함이에요. 명함인데 어떤 가슴 확대 수술의 성형외과 원장이 기발하게 만들어낸 명함이라고 합니다. 딱 안 봐도 아시겠죠? 이 손가락을 딱 누르지 않았을 때는 약간 쪼그라져 있는 모습이지만 손가락 눌렀을 때는 이렇게 뭔가 확대된 형태, 여러분들 잘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기발한 명함도 있어요.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좀 독특함을 차별화된 명함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카메라 같은 명함도 있겠고, 제가 여태까지 조금
찾아봤던 명함, 받아봤던 명함 중에 되게 독특한 게 레고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 레고의 제품 앞과 뒤를 활용해서 명함으로 나눠준다라고 해요. 이걸 누가 쉽게 버리겠어요? 평생 간직하면서 이거 좀 독특하다. 주변 지인들이나 주변 직장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과 만나는 측근들 다 이걸 가지고 한번 홍보해주고 싶겠죠. 약간 레고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함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회사의 컨셉과 강점 그리고 차별화가 어필될 수 있는 명함으로 전략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들의 사회에 들어가고 그들의 문화를 이끌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이 타겟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들의 배경을 아는 거, 자, 그들의 목적을 아는 거, 그런 걸 제대로 알려면 그들의 사회에 속해서 그들 사회에서 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분에 이끌리고 관심을 가게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화를 조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약간 이랬을 때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지휘자의 느낌입니다. 지휘자는 앞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음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정말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끌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죠. 네. 그냥 내가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사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니즈와 욕망을 일깨워서 그들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하나의 기획자적인 모습. 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마케터, 영업맨, 세일즈맨이 아닌 정말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감동을 하는가? 고객을 감동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 결국에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참 그런 행동을 많이 절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돋보이길 바랍니다. 가장 궁극적인 두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관심, 그리고 공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 목적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메시지, 정보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어떤 스토리라인을 설계할 것인가, 관심과 공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도 정말 충분히 그 상대방에게 호감적인 느낌을 들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화를 하실 때도, 고객과 대화를 하실 때도 관심 있는 제스처를 하세요.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약간 부추기는 말을 해주면 이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한 설계는 하나의 전략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얻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전략을 펼치시고 진정성을 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뭐냐면요.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하철의 계단을 오를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단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단을 이용해라, 계단을 사세요, 전기료를 절약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다리 아프니까.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기감이 될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서 과연
설계라는 게 무엇일지, 상대방의 마음을 유도한다는 게 무엇일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만 더 키울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보다도 즐거움과 재미와 호기심이 있는 멜로디 계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와 강요, 지시와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내가 어떻게 강요하느냐가 아니라 윈윈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유도할 수 있는 그 스토리에 대한 설계와 그 스토리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플래너스 클럽 156회차 고객의 마음을 여는 전략,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나라 강사님의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현황에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